정경화와 핑커스 주커만의 공동 우승은 꽤 큰 스캔들이었어. 콩쿠르에 보이지 않았던 애정자였던 거구나. 3년 뒤 어느 날 정경화는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돼. 너무 좋은 기회다. 무명의 동양 여자애와 협연을 하라니 리허설 때부터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지. 그래서 그날 연주는 어떻게 됐어? 당대의 최고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이작 펄만을 대신해서 무대에 올라했던 정경화. 그 연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잘 끝났겠지? 런던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대성공이었어. 아마도 그날 이작 펄만의 부재를 느꼈던 청중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야. 와, 진짜 다행이다. 이튿날 신문들은 정경화의 콘서트 소식을 앞다투어 전했는데 그녀를 동양에서 온 마녀라고 소개할 정도로 흥분했었대. 사실 자선 콘서트로 치러진 연주회 리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었다는데 그 정도로 그녀의 런던 데뷔는 그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거야.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 영국의 유명한 음반사 데카는 곧바로 그녀에게 달려가 계약을 맺었어. 그리고 1년 뒤 그날 그 프로그램과 그 연주자들 그대로 앨범이 발매됐지. 바로 정경화의 데뷔 앨범이야. 와, 이건 거의 드라마인데? 다시 말하지만 정경화가 영국의 심장인 런던에서 차이콥스키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빅뱅을 일으킨 건 마치 파란 눈에 금발머리를 한 서양의 소녀가 전주에서 판소리 심청가를 멋들어지게 부른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내가 예전에 EMI 본사로 출장을 갔을 때 클래식 사장님이 정경화의 나라에서 왔냐며 자기도 어렸을 때 정경화 선생님의 레코드를 듣고 컸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센세이션했는지 알겠지? 지금도 당연히 그렇지만 당신은 더더욱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코리아라는 나라를 모를 때 한 명의 연주자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워. 이후 정경화는 데카와 약 20년 동안 20여 장의 음반을 발매하면서 경쟁자가 없는 원탑 여성 바이올리니스트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해. 독일이 자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문터가 그녀의 뒤를 따라 나타난 건 약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지금도 하이페츠, 밀스타인, 오이스트라, 메뉴힌, 펄만, 크레머 등 정말 기라성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들과 함께 정경화 선생님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잖아. 선생님이 걸어오신 음악의 길이 얼마나 대단하신 건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 정경화는 데카에 이어서 1988년 EMI로 음반사를 옮기게 돼. 사실 그녀가 음반사를 옮긴 건 당시 최고 지휘자였던 클라우스 텐슈테트와 협주곡을 녹음하기 위해서였는데 브루흐와 베토벤의 협주곡은 녹음했지만 텐슈테트가 그만 암투병 끝에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더는 녹음하지 못했어. 그럼 그 이외의 협주곡은 따로 없었던 거야? 텐슈테트와는 녹음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정트리오와 베토벤 트리오를 녹음하고 사이먼 레틀과 협주곡들을 녹음하면서 여전히 전성기를 이어갔지. 그러던 와중에 선생님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오게 돼. 위기? 브람스 소나타와 비발디 사계 등을 녹음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정경화는 왼손 손가락 부상을 당하게 돼. 바이올리스트들에게 특히 왼손 손가락 부상은 정말 너무 치명적인데? 진행되던 콘서트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그녀는 그만 무대를 떠나고 말아. 와, 그리고 손가락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 이 공백기는 그녀가 6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긴 공백기였대.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정경화는 이 시간 동안 처음으로 모교인 줄리어드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간을 보내게 돼. 근데 선생님은 아직도 연주회를 하시잖아. 언제 회복을 하신 거야? 선생님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2010년 다쳤던 손가락은 겨우 회복이 되기 시작해.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다시 무대에 복귀하셨어. 브람스 협주곡은 그녀가 가장 좋아했다고 늘 말하던 곡이야. 그리고 그날 바하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중에서 한 곡도 앙콜로 연주했었어. 복귀 무대에서 가장 하고 싶었고 또 가장 좋아하는 곡을 고르셨구나. 그리고 앙콜까지? 와, 무대에서는 그 느낌이 어떠셨을까? 난 듣기만 해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아마 선생님도 굉장히 벅차셨겠지?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목표가 있었지. 하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된 목표였어. 이미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은 선생님이 가지신 그런 오래된 목표라면 뭘까? 그건 바로 바하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을 녹음하는 일이었어. 그 전까지는 파르티타 2번과 소나타 3번만 녹음하셨었지? 그녀는 20대 이후로 언젠가 때가 되면 바하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을 꼭 녹음하고 싶어 하셨어. 하지만 뜻하지 않게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고 이러다 영영 이 곡을 녹음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늘 전전긍긍하셨대. 하지만 손이 나을 때를 기다리며 항상 머릿속과 마음속으로 이 곡을 연습하는 걸 잊지 않으셨대. 그러자 정말 기적같이 손이 낫게 된 거야. 정경화는 20대에 완성하지 못한 바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을 무려 42년 만에 녹음했어. 이 앨범은 그야말로 모든 테크닉을 뛰어넘어 그녀가 음악에 대한 사랑과 경의 그리고 인생에 대한 달관까지 들어있는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앨범이야. 앨범이 발매되던 해에 이 곡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도 가지셨지? 전곡 연주에 3시간이나 걸리는 이 대곡을 하루에 연주하는 엄청난 무대였어. 그야말로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바이올린 한 대로 바하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장관이었지.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 그녀는 이 곡을 미국 무대에도 선보였어. 바로 그 유명한 카네기홀에서. 이 곡의 전곡을 단 하루에 연주한 건 카네기홀 역사상 정경화가 처음이었대. 그녀가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우승한 지 꼭 50년 만의 일이었어. 정경화 선생님께서 학생 시절 가장 싼 티켓을 사서 카네기홀에서 열리는 대가들의 연주를 보면서 꿈을 키우셨다고 하시던데 진짜 꿈이 이루어진 거네. 1970년대 미국의 다음 가는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일본이 당시에 한국에 부러워한 게 딱 하나 있었대. 설마? 그래, 바로 정경화였어. 일본은 서양 문물을 재빨리 받아들여서 초강대국이 되었잖아.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서양을 앞서가기 시작했지. 하지만 일본인들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들의 음악이었어. 물론 일본도 든든한 자금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클래식에 투자했지만 결코 그들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어. 근데 그걸 우리가 해낸 거구나. 그렇지. 그것도 무려 자신들이 지배했던 식민지 출신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최고의 클래식 연주자가 등장한 거야. 내가 다 자부심이 차오른다. 그래서 정경화 선생님이 여전히 일본에서 유명하신 거구나. 지영, 혹시 재금가라는 말 들어봤어? 재금가? 아니, 무슨 뜻이야? 재금가는 바이올리니스트의 우리말이야. 이끌제의 검은고금, 바이올린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정경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처음 출전한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에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는 인터뷰 질문에 대답한 말이었대. 커서 훌륭한 재금가가 되고 싶다고 말이야. 6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한 한 소녀는 이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어. 그리고 여전히 아름다운 재금가로 우리 곁에 남아있지. 나도 정경화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사랑받고 또 존경받는 훌륭한 재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 지금은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다지만 60년대만 해도 코리아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또 매우 불편했었대. 그녀는 얼마든지 미국이나 영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결코 한 번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 소프라노 조수미가 세계 무대에 데뷔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가장 많이 물어봤대. 조수미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자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들으며 이렇게 얘기했대지 뭐야. 아, 코리아라면 나도 잘 알죠. 정경화의 나라죠?